지금 38페이지, 39페이지, 40, 41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옮겨서 넣어놨지만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을 뭐라 부른다? 물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국어 유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였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근데 소규모 하천도 국어라고 하더라. 정도. 하천의 특징은 자연적인 물의 유수다. 유수.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광천지의 특징은 용출된다. 용솟음 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의 분류에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꼭 기억하실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를 할 때 후보지가 나오면 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후보지가 나오면 이행지, 함정을 그렇게 파니까. 공지는 공한지와 비교, 유휴지는 휴한지와 비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공부인 거죠. 한번 해봅니다.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있었죠? 그냥 바로 기억이 나셔야 돼요.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란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감정평가상의 택지란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지목의 대는 뭐가 빠진다고 그랬죠? 공장이 빠진다고 그랬죠? 지목의 공장 용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리고 부지는 땡땡 부지는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하천 부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에요. 건물 못 짓죠? 건물 부지, 학교 부지, 학교라는 건물 짓죠? 그래서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였다. 이게 기억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 거죠. 자, 분류합니다. 토지가 있었어요. 이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그 다음 공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땅이겠죠? 저 왼쪽은. 그 다음 하천, 철도가 지나다니는 곳이래요. 철로 위에 건물 못 짓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얘들은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바로 뭐다? 얘가 부지였죠. 그래서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래요. 가장 포괄적인 용어. 그래서 포부를 밝힌다, 포부를 밝힌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죠. 포괄적 용어. 그래서 땡땡 부지는 땡땡이 용도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게. 학교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앞에 부지 앞에 게 용도인 거죠,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건축할 수 있는 땅,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이게 택지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와 같대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지를 더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택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택지. 그 다음 이제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는 이용될 토지이다.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아도 택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강조했던 내용. 그 다음 이제 공장이 사라졌어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걔는 지목이 뭐다? 대죠. 대는 뭐만 포함되어 있다? 주거용, 상업용만. 공장이 빠졌다만 기억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지목 중 하나인 대가 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주상공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얘는 공은 빠져 있죠? 그것만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 볼게요.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얘는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토지였죠, 여러분? 대분류가 있었고 소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의 대분류는 건물 짓는 토지가 있었고 농사 짓는 토지가 있고 나무 심는 토지가 있었죠? 건물 짓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택지. 농사 짓는 토지는 농지. 나무 심는 토지는 임지. 임지예요. 이렇게 되더라.
그럼 각각의 택지와 농지와 임지의 소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소분류. 택지는 아까 봤던 주, 상, 공이 나오죠. 농지는 전답과죠. 전답과수원. 그 다음 임지는 용재림, 신탈림이 나와요. 이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면 얘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 그래서 이 용재림의 대표자가 건물에 기둥들, 목조 건물에 기둥 등으로 쓰이는 나무들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보면 된다? 용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신탈림은 탄으로 쓰이는 나무예요. 탄. 땔감용 나무가 신탈림이 됩니다. 이 정도 개념만. 그러면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쓸 수 있는데 농사 짓는 토지를 건물 짓는 토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농지가 택지, 택지가 농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근데 택지가 농지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 임지가 농지, 농지가 임지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중에 토지가 있더라. 얘를 뭐라고 한다? 얘가 후보지였죠. 그래서 제일 핵심은 크게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예요. 후보지. 맞아요. 그래서 대분류 상호 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가 되더라. 근데 이번에는 동일 대분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동일 대분류입니다.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토지인데 그 건물의 용도가 바뀔 수 있더라. 농사를 짓는 토지인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 나무를 심는 토지인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작게 바뀌는 건 얘를 뭐라고 하더라? 이행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절 보세요. 동일 대분류 상호 간이라고 나오면 동일 대분류 상호 간.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동일 대분류 내에서 이행지. 이 표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잠깐만 있죠. 대분류 상호 간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후보지. 그 다음 동일 대분류 안 내에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행지. 그 얘기가 됩니다. 구분 꼭 하세요. 건물 짓는 땅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게 후보지가 되더라. 그 다음 그 안에서 바뀌는 건 이행지였고 그 다음 칠판.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이게 이제 심화이론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때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이 28개가 있는데 그때 지목이었죠? 그 지목을 얘들을 각각 한번 따져보면 주거용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는 지목이 뭐죠, 여러분? 대죠, 대죠. 그럼 공장의 지목은 뭐죠? 장이었죠, 장. 공장용지. 그 다음 전답과의 지목은 뭐죠? 전답과의 지목은 전답과잖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 용재림, 신탈림의 지목은 임야죠, 임야. 임야예요. 그럼 칠판에 이제 그대로 보세요.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얘는 이행지인가요? 후보지인가요? 이행지죠. 왜? 크게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크게 바뀌는 건 건물을 짓는 토지, 농사를 짓는 토지, 나무를 심는 토지. 크게 바뀌는 게 후보지. 건물의 용도가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농사의 종류가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지금 그것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됐어요? 그때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상업 이행지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이행지 그랬을 때 뒤에 바뀌는 놈을 불러주는 거죠. 주거 이행지가 아니라 상업 이행지예요. 그럼 이때는 지목이 변경되나요? 둘 다 지목이 되죠. 지목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상업용지가 공업용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바뀌고 있는 중이라면 얘도 이행지죠. 이행지. 작게 바뀌고 있으니까. 공업 이행지겠죠. 그럼 지목의 변경이 생기나요?
지목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거죠. 그럼 지금 작게 바뀔 때에는 지목의 변경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죠. 여기서 바뀌면 지목 변경이 생길까요? 아니, 전답과 상호간에 바뀌면 지목이 다 다르잖아요. 지목 변경이 생기죠. 이행제의 경우에. 그리고 임야 부분에서 서로 바뀌면 이행지는 이행진데 지목 변경 없죠. 그러니까 작게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크게 바뀌면 지목이 똑같은 지목이 하나도 없죠. 이 네모들이. 네모들에 있는 지목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크게 용도가 바뀌면 토지의 목적이 반드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작게 바뀔 때는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행지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지목 변경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의 포인트가 전환 중 이행 중일 때에만 후보지 이행지죠. 바뀌어지는 중일 때에만. 바뀌어진 다음엔 바뀌어진 것을 불러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대통령 후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후보님 이러면 한 대 맞죠? 대통령이죠. 그때는.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된 다음엔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 대 맞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엔 뭐라고 부른다? 대통령. 그래서 전환 중일 때 후보지 이행지지. 전환이 됐다라면 전환된 것을 불러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자, 칠판.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가 있답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이래요. 그럼 얘는 뭐죠? 크게 바뀌고 있나요? 작게 바뀌고 있나요? 크게 바뀌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농사 짓는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후보지죠?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죠. 그래서 이 택지 후보지가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개념이 기억나나 보세요. 도시의 중심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했죠. 밖을 외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도심의 집가 수준은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높죠. 토지 임대료도 높죠.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때 도심은 건물 지어서 이용하나요? 농사 짓나요? 도심. 건물 짓죠. 그러니까 택지, 농지? 택지로 이용되죠. 그럼 도심의 택지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우리의 경험상 집가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다 뭐로 이용되고 있냐면 택지로 이용되고 있겠죠. 그때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마지막 권역, 먼 권역의 땅이 나타나죠. 얘가 택지의 한계지죠. 기초인문반. 한계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택지죠? 택지인가요? 택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를 지나쳐서는 농지나 또는 임지로 이용되고 있대요. 그럼 지금 토지의 용도가 사용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집가 수준이 연속돼서 떨어져요?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택지와 농지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가가 연속되나요? 단절되나요? 단절. 집가 단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택지 이용의 가장 먼 권역의 땅을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하더라.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택지 가격을 참조한다? 농지 가격을 참조한다? 자, 다시. 한계지는 택지다? 농지다? 택지. 그러니까 택지 가격을 참조하겠죠?
그럼 도심의 택지 가격과 연결돼서 움직인다. 얘까지는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통 연장에 따라, 교통수단의 확대에 따라 농지의 어떤 부분이 택지로 전환될 수 있나요? 그러면 넓어지죠? 한계지가 연장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 부분의 토지가 연장이 되면 택지 이행지로서의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자, X. 지금 얘를 보자마자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죠. 왜 잡아내야죠? 크게 바뀌고 있죠?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후보지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또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되셨어요? 그래서 한계지 밖, 인근 농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보다는 가격을 높게 평가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교통 확대에 따라, 연장에 따라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이 검토를 하는 거지 이행지로서의 가능성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예. 그래서 택지 후보지죠.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그 다음 두 번째,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 중이면 얘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죠. 저는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건물의 용도가. 작게 바뀌죠? 이행지죠? 얘는 무슨 이행지? 상업 이행지겠네요. 중요한 건 전환 중이죠. 그런데 3번, 택지에서 지금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래요. 이걸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택지로 전환됐으니까 얘는 택지죠.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필지와 획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필지와 획지의 구분은 우리 법률상 소유권의 등록 단위가 필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필지의 숫자는 3천만 필지 내외로 왔다 갔다 계속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필지를 합치는 걸 합필, 필지를 합병하는 걸, 필지를 불안하는 걸 분필. 그런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지, 모든 필지의 가격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줄 수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지가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표준이 되는 땅만 정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표준지예요? 표본지예요? 표본지라는 거 없어요. 표준지였어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해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을 잡아주고 비교해서 준하는 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손에 딱 지어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일을 할까요? 그 밑에 공무원들이 표준지와 그 옆에 토지들을 비교해서 준한 표를 비교해서 얘는 얼마 개별로 정할까요? 개별적으로? 그게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만, 개별자 들어간 것만 누가 결정하는 거다? 시장, 군수, 구청장. 개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다 누가 정한다고 보면 되냐면 국장입니다. 공시지가 제도에서. 그래서 절 보세요. 나중에 뒤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꼭 그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개별자가 들어간 것만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개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되세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 잠깐만. 얘가 아니면 국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얘가 떴을 때만 얘라고요. 그럼 얘 말고 다른 게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라고.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해요? 국장, 국토장,
육개장이라고만 안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이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제가 듣고 싶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드리고 싶은 기준은 개별자가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인 거예요. 다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장. 뭐가 없으니까? 개별자가 안 들어있으니까. 맞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예요. 됐죠?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개별자가 없잖아.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쪼개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정말 타당해. 한 번만 들으면 돼. 단독주택은 그 모양과 면적 등이 정말 다양한가요? 단독주택들 보면 그 모양과 면적, 그 설계가 전부 다 너무 다양하죠. 그럼 그걸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국장이 정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장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해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여러분? 대표주자가. 그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요도도 중요성이 높기도 하지만 각 단지별로 똑같이 평가해 버릴 수 있겠죠. 단지 내 동안에 있는 애들을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매우 비슷하니까. 그럼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누가 결정해버려요? 국장이.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까지 나왔던 게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아니, X라고 그냥. 틀렸다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구분이 없다고. 단독주택은 구분한다는 얘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필지별로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는 거다. 기본은 그렇죠. 기본은 그래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가 되는 기본이 되는 구분 기준은 획지인 거죠. 획지. 자, 합니다. 그래서 필지는 법률상에 얘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죠. 토지의 등록단이었어요. 그래서 1필지별로 소유권자가 별도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기본이. 그 다음 매매 교환 시 얘는 중요하더라. 중요한 건 법률상의 면적 단위와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상의 면적 단위는 뭐죠? 지금 몇 평형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몇 제곱미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곱미터가 법률상의 면적 단위더라. 그 다음 이제 획지는 감정평가상 경제상 개념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랍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격 수준이 중요하죠? 감정평가상에서는 뭘 중시 여기겠다? 획지의 숫자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꼭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필지가 1획지를 구성을 하지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하기도 하죠. 그럼 그때 감정평가를 할 때 구분해서 평가하는지 일괄해서 평가하는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때 외울 때 획감이라고 기억하죠? 오늘 회 땡기죠? 획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시에는 뭐가 중요하다? 획지가. 획지의 숫자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보시고 1필지가 2획지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몇 필지였는지를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2획지인가요? 그럼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서로 다른 가격 수준 두 개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구분해서 평가할까요? 구분해서 평가하나요? 부분해서 평가하나요?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부분인 거예요? 구분이죠, 구분. 구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부분 평가도 있다 없다? 부분 평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중 일부분만 따로 띄어서 평가하기도 해요. 네?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2필지가 이번에 1획지로 구성이 됐답니다. 그럼 가격 수준이 서로 같은 하나죠.
소유권자는 둘인데 가격 순위 서로 같은 하나랍니다. 그럼 얘는 구분해서 평가해요? 일괄해서 평가해요? 일괄 평가하겠죠.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일괄 평가 부분이 딱 나오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기본 이론반의 33강에 제가 자산 종류별, 자산 유형별 평가 방법 설명드렸죠. 그때 MM으로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과거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이 아니라 일거양득. 네? 그래서 과수원은 무슨 법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이고 일괄 평가하는 것들은 일괄로 평가하는 것들은 뭐에 의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아파트, 대지권과 아파트, 건물 같이 넘어가죠? 무슨 사례법에 의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식으로. 그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었죠. 기본 이론만에서. 따라해 보세요.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또 양득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따라 붙은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규제 제약이 적을수록 유용성은 커지나요? 유용성이 커지죠. 쓸모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럼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는 규제가 제일 높은 토지다. 규제가 제일 많은 토지다.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다.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가 되더라. 근데 규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MM으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수록 가치는 높은 땅인가요? 쓸모가 커지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3총사가 나오죠. 물리적 규제와 공법상의 규제와 사법상의 규제가 있더라. 이 중에 이미 하나 정말 강조했던 내용. 공법상 제약이 없는 땅이 있다? 없다. 공법상 제약은 다 받아요.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된 땅도 있고 설정되지 않은 땅도 있죠. 사법상의 권리는, 규제는.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도 있고 지어져 있지 않는 땅도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지상의 건물은 물리적 제약인가요? 물리적 규제. 그 다음 공법상 규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를 받더라. 사법상 제약, 규제는 지상권, 전세권 등을 제약을 말하더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키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땡땡은 공법상 제재를,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다 그러면 얘는 O인가요? X인가요? 아, 땡땡은 뭔지 몰라요. 땡땡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래요. 그럼 얘 O예요? X예요? 무조건 X죠. 다 뭐는 받는다? 공법상 규제는 받죠. 모든 토지가. 도간 농자 중에 하나라고요.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더라.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지상에, 택지인데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 벌거벗을 낮자, 나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였죠. 건부지. 그래서 1번 나지는 벌거벗을 낮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 없더라? 건물이 없으니까 물리적 제약이 없어요.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지어서 이용하려고 할 때 지상에 건물이 없어서 물리적 제약이 없는 거죠. 바로 지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공법상 제약은 있나요? 있죠. 사법상 제약은 없는 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낮이죠. 그럼 얘는 규제가 제일 적으니까 가치가 제일 높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상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은 나지이다, 건부지이다? 나지이다. 지금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규제가 가장 적어서 유용성 커서 가치가 높다. 일본에서의 나지의 구분은 한 번만 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 자세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 칠판. 나지죠? 일본에서 나지의 구분이라면 얘 나지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걔를 또 구분한다는 얘기죠. 얘들도 공법상 제약은 다 받겠죠? 그럼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저지와 갱지라는 것으로 구분한답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은 보세요. 건물 없죠? 건물 없죠? 공법상 제약 있죠? 있죠? 근데 얘는 있고 얘는 없네요. 그래서 이름이 저지 갱지래요. 구분하는 방법. 사법상 제약까지 있으면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하나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지는 뭘 의미한다? 갱지를 얘기하겠죠. 갱지를. 근데 그 부분까지 대놓고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저지는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한다. 끝. 그렇게만. 그 다음에 이제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땅인가요, 여러분?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어요.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유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낮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거예요. 뭐 되는 만큼은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 철거 비용만큼 가치를 감하는 거죠. 건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건부 감가라고 한다. 그럼 이 건물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크고 넓고 견고할수록 철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럼 가치를 많이 까겠죠? 건부 감가를 많이 행한다. 얘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은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걸 복잡하게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보세요. 나지가 있습니다. 얘 나지를 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건물이 지상에 없어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땅이에요. 택지인데. 그런데 얘가 얼마에 거래가 되냐면 얘는 가치가 1억이랍니다. 1억이에요. 1억. 근데 그 옆에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는데 얘는 건물이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니까 건부지네요. 맞죠? 그럼 이 건부지 가격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 비용만큼을 감가하나요? 감가하죠. 근데 철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500만 원만큼 들어간대요. 500만 원. 그러면 이제 건부지 가격은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9,500만 원. 맞죠? 그러면 지금 건부지의 가격은 뭘 기준으로? 낮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가 높아도 낮이 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낮이 가격이 상한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9,500이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건부지인데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봤더니 그 건물이 이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용지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인데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럼 그 상업용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철거 비용이 안 드네요. 그럼 건부감가를 행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건부감가를 행할 필요가 없다면 건부지 가격은 1억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낮이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이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면 같아질 때도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뭘 강조하나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건부지 가격보다 낮이 가격이 더 높다. OX? 일반적. 5죠, 5예요, 5. 일반적으로 낮이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5죠. 얘가 못 넘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계속 뭘 강조해요? 일반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럼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이 매달리면 특수한 무언가 조건이 달리면 어떠한 조건이 달리면 낮이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럼 건부지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어서 증가한 건가요? 네. 그럼 건부 증가가 되는 경우만 우리는 좀 눈여겨보면 될 거잖아요.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안의 토지는 이제 보상금이 나오나요? 그럼 보상금이 나올 때는 낮이 상태일 때하고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하고 그 상태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 시점만. 앞으로 뭘 지을 수 있다, 지을 때 편리하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건물 부분까지도 더 가치를 더 받을 거니까 보상금이 높을 때니까 이때는 건부 증가가 되겠나요? 건물이 있는 만큼 가치가 보상금이 더 나오죠? 맞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도 얘도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건물이 있으면 보상금 더 받죠? 건부 증가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 지역이 묶여버리면 그 지역 안에 다른 토지들은 이제 건물 못 짓죠? 근데 얘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만큼 유용성이 크죠?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그 지역 안에 낮이보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낮이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지 다른 토지보다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가 돼버리면 자 이게 뒤로 띄워야 되는데 띄우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1지역이 있습니다. 1지역이 있대요. 이때 원래 건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용적률 건폐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면적, 이 높이를 올렸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가 이게 규제죠, 여러분? 강화됐대요. 강화됐답니다. 이 옆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낮이가 있겠죠, 이제. 낮이가 있어요.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돼 버리면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짓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좁고 낮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규제니까. 그러면 얘가 더 가치가 높나요? 당연히 유용성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건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완화다, 강하다?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시에 그 해당 지역 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건부 증가다. 지금 그 얘기죠. 되셨죠? 그럼 얘를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아야 된다? 그냥 외우고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열심히 기억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끝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많아졌겠죠? 근데 재택근무를 시켜봤더니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사장님이 화가 나서 재택근무에 제한을 강화시킬까요? 그냥 이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예외적인 재택근무 제한을 강화시킨 거죠. 제가 재개발, 택지, 제한, 개발 제한 구역, 강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이게 예외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부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됐어야 돼요. 그래서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자세히 이제 또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가 막 지나가죠? 그래서 택지 개발 예정지구하고 그 다음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면 보상금 결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지역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부지의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건부 증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 때 건물을 이제 더 좁게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건부지 가치가 더 높아서 건부 증가를 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만약에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의 이 해당 지역에 완화가 이루어지면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죠. 더 높이. 그럼 무슨 땅의 가치가 더 크죠? 유용성이? 낮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원래대로 건부 감가를 행하겠죠. 그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가격 기준 딱 잡아놓고 건부 감가를 해주면 이게 건부지 가격? 맞나요? 저기 적었던 내용. 그때 건부 감가가 빵이면 낮이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맞죠?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 가격이 된다. 네, 그 내용. 5죠.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건부간가를 행한다. 5인가요? 일반적. 5죠. 5예요. 건부지는 반드시 건부간가를 행한다 그러면 얘는 X죠. 안 행하는 경우 있죠? 이미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으면. 지금 그 얘기죠. 하나만 더 내용을 말씀드려볼까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 있죠? 그게 건부진가죠.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같아질 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걸 외웠던 거죠, 우리가. 얘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외적인 재택 근무 제한 강화.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재택근무 제한 강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걸 일일이 막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만 딱 기억해 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 다음 맹지와 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맹지는 도로를 보는 땅, 못 보는 땅? 예, 도로에 직접 접하는 면이 없는 땅이었어요. 단점이 있죠. 치명적인 단점. 그 상태 그대로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니까 유용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낮게? 낮게 평가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 가치가 낮다. 그래서 맹지를 다른 토지와 똑같이 거래하면 엄청난 중개 사고죠. 그네요. 그 다음 대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면을 갖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 걔가 뭘 닮았다? 자루. 옷을 크게 입으면 뭐 뒤집어 쓴 것 같다.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다. 그래서 옷 이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가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였죠. 흙토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는 땅 위에 건물 짓는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였다. 이 내용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땅 위에 짓고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법지와 빈지. 일반적인 토지는 법으로 소유만 가능한가요? 사용의 실익도 있나요? 법으로 소유도 가능하고 사용의 실익도 있어요. 근데 법지와 빈지는 둘 다 있는 땅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있는 땅이었죠. 그럼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한 땅은 이름이 뭘까요? 법지죠. 그렇죠? 바닷가 토지는 이 중에 빈지죠. 빈지. 그래서 만조 수의선부터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되는 땅, 바로 직전까지의 땅을 뭐라고 하더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의 실익이 있는 땅, 빈지였고, 경사면의 토지는, 여러분 경사면의 토지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용의 실익이 거의 없었죠? 없거나 거의 없는 땅. 그래서 칠판 그대로 법으로 소유 가능하고 실익이 없으면 법지, 경사면의 토지가 대표주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더라? 법지. 이 경사도가 직각에 가까우면 유용성이 제로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경사도가 조금 완만하면 거의 적은 땅이죠. 사용의 실익이. 그 다음 빈지.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는 땅.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가 되더라. 물이 빠져나가면 간조수위선, 차면 만조수위선.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차이에 조수 간만의 차이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면 이게 조력발전소인가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건물 못 짓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 간조수위선과 만조수위선 사이에. 그럼 만조수위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바로 건물 지으면 조만간 넘어가죠. 물의 침하작용으로 얘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을 따라 들어온 다음에 건물이 최초 올라가겠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더라. 그럼 이 사이의 땅을 뭐라고 하는 거다?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가 얘가 바로 빈지가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얘를 바닷가라고 하고, 간조와 만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하더라. 간석지. 간석지, 바닷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실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면 얘는 뭐다?
법지. 법으로 소유 불가능? 빈지. 그렇게 기억하세요. 법지는 법으로만. 그 다음 유휴지와 휴한지.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건 똑같죠? 유휴지와 휴한지는. 근데 그 이유가 다르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 뭐였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놀유자, 휴지였고, 휴한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 지력 상승을 목적으로 2, 3년 쉬고 있는 농지는 휴한지지 유휴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고, 휴한지는 지력 상승 목적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더라. 그래서 놀유자, 놀고 있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나빠지겠죠. 네가 뭔데 나보고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 휴한지. 기억 꼭 하세요. 이네요. 그 다음 공지와 공한지의 비교. 그냥 보고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투기 목적의 토지가 뭐죠? 공한지?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공 한 개 더 붙길 바라는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땅의 공통점은 둘 다 공짜가 있네요.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지는 일필지의 토지에 건축을 했는데 건폐율에 의해서 비어들 수밖에 없는 땅, 건폐율 등에 의해서. 그럼 얘는 법률상 비어들 수밖에 없는 땅이잖아요. 택지 내에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지죠. 공지. 그런데 이제 공한지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둔 토지래요. 투기 목적의 토지가 되더라. 그래서 공 한 개가 더 붙길 바라는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 공한지더라. 바꿔놓으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꼭 어떤 질문을 하는 분이 있냐면 공한지와 휴한지는 뭐가 다르나요? 아니, 공한지와 휴한지나 유휴지를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세트로 묶어서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공지와 공한지를 비교하고 유휴지와 휴한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 유휴지의 종류에 실은 공한지도 들어가겠죠. 굳이 따져보자면.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럼 구분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포락지가 있답니다. 얘는 대놓고 시험에 아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강포자에 떨어질 납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였는데 강으로, 바다로 떨어져 버린 토지래요. 그럼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랍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게 떨어질 납자인 거죠. 그래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래요. 그럼 얘는 지적공부상에서 말소등기가 되겠네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개론시험에서 포락지가 대놓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요? 포락지의 중개를 하면 될까요? 포락지의 중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락지의 개념은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들아. 그 다음 10번 선화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얘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랍니다. 이 선이 고압선이래요.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겠죠. 가치를 까겠죠? 네. 그러면 얘는 공중공간이 위험하니까 가치를 깠잖아요. 고로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감하는 선화지 감가는 공간 개념을 감정평가에 적용한 실제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고압선 아래 부분의 토지, 이용 및 거래 제한이 있으며 감가가 원칙이다. 저 선이 고압선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선화지 감가를 하겠네요. 그 다음 소지가 있어요. 소지. 이 소자가 한자로 힐소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반이라고 얘기하면 소반, 검소한 밥상을 소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힐소자는 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을 딱 모시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머릿속이 온통 하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욕 같죠? 욕이에요.
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온통 하얗단 얘기는. 그래서 힐소자를 쓰면 얘는 개발되기 이전의 땅인 거예요. 원상태 그대로의 땅. 그래서 얘를 원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죠.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럼 얘는 개발될 소지가 있는 땅인가요? 그럼 개발될 소지가 있다면 아직 개발되기 전인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산업 등으로 이용되는 땅이더라. 힐소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 기출문제 내용을 이제 한번 따져보면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죠. 우리 매일 기보로 관련된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풀었죠 이미.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 랜드프로에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죠. 1부터 50일까지 기초인문 과정 하면서 풀어드렸던 내용. 기본 과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그럼 기억. 이제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이 있어요. 나지의 우리는 정의를 알고 있죠. 나지의 정의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의 정의도 알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볼게요. 기억.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죠. 네? 근데 지금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래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뭐죠, 여러분? 공지죠, 공지. 틀렸잖아요, 지금. 공지의 설명인데 나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나지면 건축물이 없는 땅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예 통째로. 얘는 건축물 지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그럼 지금 기억이 들어있는 애들 지우겠죠? 기억이 X인 순간, 기억이 들어있는 애들을 보기 중에서 먼저 지우는 거예요. 지웠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을 이 문제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여기까지 맞나요?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5조. 그럼 니은이 들어있어야죠?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몇 번을 지워버리겠다? 5번을 지워버리죠. 답은 4번이죠. 끝났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디귿. 맹지는 만약 저게 세모라면 제가 디귿과 리을을 봤나요? 안 봤나요? 안 봤죠? 왜 디귿과 리을을 안 보냐면 지금 기억이 틀린 걸 안 순간 1, 2, 3번을 지웠습니다. 그럼 4번과 5번이 살아남아 있는데 4번과 5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디귿과 리을이죠. 그럼 디귿과 리을은 맞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을 판단해서 니은이 맞았으면 이 4번이 답인데 니은이 세모로 표시가 됐다면 디귿과 리을을 보지 말고 미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음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래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뭐였죠? 획지죠, 획지. 그럼 후보지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대분류 상호간이 나와야죠. 틀렸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음이 있으면 안 되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얘는 이렇게 풀리면 나름 쉬워요. 그래서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맞죠? 이거 면적단위라고 나와 있으면 X죠? 근데 얘는 난이도가 중이래요. 중.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상으로 바뀌는 건 지금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모두 몇 개인가요? 그럼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가끔 정확하게 몰라도 아예 몰라도 맞히는 경우가 있죠. 5하고 X를 다 다르게 판단했는데 그 개수가 맞을 수도 있죠. 찍어서 맞췄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잠깐만 절 보세요. 문제풀 요령. 아무리 쉬워 보여도 박스형 문제, 얘를 박스형이라고 합니다. 박스형 문제에 몇 개가 맞는지 몇 개가 틀리는지 문제가 나오면 얘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풀지 말고 민법까지 다 풀고 나중에 돌아와서 푸세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요. 보기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같은 문제지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됐죠? 얘를 다 알아야지만 푼다는 얘기죠. 난이도가 상이 돼요. 10분을 쉬고 주택의 분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5분만 쉬세요. 5분만. 시간이 너무 적네요. 5분만 쉬시고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